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수고도 저희가 덜어드리겠습니다. 읽고 요약하고 감상까지 원스톱 서비스 해드립니다.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름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두 분은 어떤 계절이 책을 읽기가 가장 좋은 계절이세요? 환절기? 아, 환절기 좋다. 잠깐만, 환절기.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이야기하는데 환절기는 뭡니까? 환절기는? 뭐 나가기도 그렇고 보통은 뭐 미세먼지도 되게 많이 발생하고 네. 뭐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딱 있기 좋고 여름에는 좀 나가서 놀러 다녀야 되고 가을에는 또 산책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좀 환절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환절기가 제일 좋다. 환절기라서 읽기 좋다는 말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거 책 읽는 건 환절기는 환절기라서 좋고 여름은 또 여름이라서 좋고 또 겨울은 겨울이라서 좋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상한 분인데? 그러니까요. 아니 왜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름에 정말 여름에 그 창문 열어놓고 그 바람 서늘한 바람 살살 불어오는데 그 나뭇가지들 막 밖에 흔들리는데 책 읽으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때는 무조건 동해로 가는 거죠. 동해에 가서 동해에 그 모래사장에 딱 그 깔아놓고 거기서 책 읽는 게 얼마나 재밌는데요. 일반 독자와 공감하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왜 동해에서 책을 읽어요? 아니 너무 좋지 않아요? 여름볕 아래에서 책 읽는 거. 저는 사실 1년을 거의 그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눠서 살거든요. 5월부터 한 10월까지 6개월 정도는 이제 챕터 1이고 11월부터 이제 4월까지 챕터 2인데 5월부터 10월까지는 정말 나가 놉니다. 엄청나게 나가서 돌아다녀요. 근데 이제 날씨가 추운 걸 싫어하니까 이제 밤이 길어지고 날이 추워지면 그때는 이제 집에 틀어박혀서 네. 1년 동안 이제 이야기해야 될 거리를 찾는 이제 뭐 책이라든지 겨울에 책 읽는 것도 좋죠. 네, 따뜻한 구들장에서. 밀린 영화라든지. 네. 그래서 의문이 해소가 되네요. 원래 겨울에 만나셨을 때는 되게 하얗었는데 한 5월이 되니까 갑자기 새까매지셔가지고요. 돌아오질 않아요. 그 피부가. 왜 그런가 했네요. 네. TV에서 안 불러요 요새. 피부가 새까매져가지고 톤 맞추기 힘들죠. 자, 오늘은 스티븐 킹의 책 유혹하는 글쓰기 오늘 북구북구에서 읽어봅니다. 이 책은 이제 스티븐 킹이 쓰는 그 소위 이제 호러 공포 소설이 아니라 스티븐 킹의 창작론을 담은 책인데, 자, 뭐 스티븐 킹이라는 작가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그의 소설을 원작으로 만나보신 분들은 없다 할지라도 그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는 두세 편 이상씩은 다 보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자, 이 스티븐 킹이란 어떤 작가인지 그래도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 훌륭한 작가죠. 그렇습니까? 진짜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원래는요. 훌륭한 작가가 보통은 태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계속 작법을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들 이제 무명 시절도 거쳤고, 네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팔리다가 캐리라는 그 소설이 한번 크게 팔리면서 엄청났죠. 네, 뭐 이 책에도 나오는데 그때 팔린 감격에 대해서 이건 진짜 무명 작가가 갑자기 팔렸을 때 그 기쁨. 이건 정말 그 공감이 가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식으로 좀 어려운 시절을 겪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꾸준하게 책을 쓰셔가지고요. 네. 뭐 다작 작가로도 유명하고 네. 단편 합치면 몇백 편의 소설을 냈죠. 네. 그리고 그것들이 대부분 또 많이들 영화화되기도 했고요. 그렇죠. 이 오늘 그 살펴볼 책의 딱 그 앞부분에 이 스티븐 킹이 자기가 어떻게 이제 살아왔고 어떻게 이제 책을 썼고 이러신 방금 말씀하신 캐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상을 일으켜서 이제 글을 썼고 이런 이제 설명들이 되어 있어요. 저는 그 부분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는데요. 이분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투고를 했더라고요. 네. 뭐 공포소설이라던가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써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어린 시절부터 계속 투고를 해서 자기가 거절 편지들이 오잖아요. 잡지나 이런 데서. 그 벽에다가 못을 하나 박아놓고 거절 편지들을 다 꽂아놨대요. 거기다가. 끊임없이. 근데 나중에는 그게 너무 무거워져서 거절 편지가 너무 많아져서 못을 새로 박고 네. 거기다 또 이렇게 모아야 했을 정도로 정말 꾸준하게 쓴 작가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작가란 사람들, 그러니까 위대한 작가라고 생각했을 때 막 천부적인 재능이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네.
끊임없이 썼다는 거. 맞아요. 아니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정말 끊임없이 쓸 수 있는 게 천부적인 재능이에요.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집안 자체가 뭔가 쓰는 집안이잖아요. 그 스티븐 킹의 아내도 작가고 네. 자식들도 그 아들 둘인데 아들 둘 다 작가고 특히 막내 아들의 며느리도 작가. 그래서 가족 모임하면 5명이 작가래요. 그 첫 번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딸만 작가가 아니고 첫 번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도 나름 유명한 작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게 예전에 다니엘 레드클리프 나왔던 뿔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뿔. 갑자기 뿔 나온 그거의 원작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나요. 이 집안에선 스티븐 킹 한 명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근데 이 작품 보시면 그 부인의 시도 실려 있어요. 네. 네, 재밌더라고요. 네. 사실 이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가 그 스티븐 킹의 아내죠. 자신의 어떤 소설이 그 출간되기 전에 최초의 독자로서 이제 아내의 어떤 그 모니터링이 가장 중요하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들을 써 나가는데 어찌됐건 이 스티븐 킹이라고 하면 뭐 캐리라든지 또 미저리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미저리 같은 작품들이 있고 뭐 단편집이야 이로 말할 것도 없고 아마도 영화로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 보셨던 작품은 쇼생크 탈출이 아닐까 하는 또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만 본다라면 단순하게 그 충격적인 어떤 호러 공포 소설을 쓰는 작가라기보다는 드라마에 아주 강한 작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저는 이번에 그럼 내 스티븐 킹은 뭘 읽어봤지 하고 생각해봤는데 놀랍게도 정말 하나도 제대로 읽어본 게 없더라고요. 네, 제가 진짜 스티븐 킹의 그 낸 책 중에서 제대로 그것도 심지어 정독으로 2번이나 읽은 책은 이 유혹하는 글쓰기가 유일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웠던 게 뭐냐면 이 책에 계속 이 사람이 자기가 뭐 미저리라던가 뭐 여러 가지 자기의 그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책들 그 책들을 이제 쓰게 된 과정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다 너무 본 것 같은 거예요. 네, 너무 유명하기도 하고 뭐 제가 영화로 본 것도 있고 해서 정말 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고 그래서 이 스티븐 킹은 정말 이야기에 있어서는 진짜 귀재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어요. 제가 가장 기억나는 단편이요. 아마 스티븐 킹 작품이 맞을 거예요. 한 남자가 갑자기 정신을 차렸는데 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 사람들도 다 뛰고 있어요. 영문도 모르고 같이 뛰어요. 왜 뛰는 거예요? 요즘 영화 스타일인데요, 그건. 네. 몰라요. 그냥 뛰어요. 근데 왜 이렇게 끝까지 뛰니까? 그러니까 뒤로 쳐지면 뭔가가 쫓아서 죽입니다. 으악! 막 뒤에 죽어요. 뭔지는 몰라요. 뒤에 있는 게. 그냥 뛰는 거야. 뭐 이야기가 그렇거든요. 현대사회네요. 그러니까 그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의 공포의 소설에 대한 어떤 틀 안에서 우리가 현대에서 일상에서 겪고 있는 어떤 그 스티븐 킹의 소설이 가장 뛰어난 점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허무맹랑한 공포가 아니라 그 공포 소설을 찬찬히 읽어가다 보면 현대인들이 바로 우리의 일상과 삶과 인생에서 겪고 있는 그 말로 설명하지 못했던 어떤 공포를 아주 극적인 소설로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독자들이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비평가들에서도 굉장히 특이한 작가인데 대중적인 인기도 인정을 하고 대중문학가로서 그리고 본격 문학으로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스릴러, 호러, 추리소설 이러면 되게 그 문단에서 조금 이렇게 평가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대단한 어떤 문장가이자 문학가가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이 책 글쓰기에 관한 작법책입니다. 나는 글 안 써. 나는 글은 이번 생에서 죽어도 안 쓸 거야라고 하는 분들도 이 책을 읽을 만한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 이게요. 그러니까 꼭 내가 글을 안 쓴다 하더라도 이 책 자체가 그렇게 티칭 모드가 아니에요. 뭔가 글은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모드가 아니라 약간 만담집 같은 느낌으로 자기 전기를 좀 빙자해서 쓴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심지어는 왜 책에 일관성도 없잖아요. 네, 앞에 이력서라고 해서 자기 옛날 이야기 하면서 그러니까 왕년에 내가 말이야 이렇게 썼거든 이라는 그런 느낌이라서 스티븐 킹이 얘기를 그냥 전해 듣는 느낌도 굉장히 나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재밌습니다. 네, 사실 스티븐 킹 팬이라면 진짜 한번 꼭 읽어봐야 될 만한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현존하는 최고 작가의 그냥 이야기를 육성처럼 들을 수 있는 그런 책이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은 좀 유용한 팁을 좀 많이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저는 이 책이 글쓰기에 집중했다기보다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힌트를 주는 책이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스티븐 킹한테는 이 스티븐 킹은 훌륭한 작가고 또 이 글 쓰는 걸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본인이 글을 이제 중심에 놓고 있다 뿐이지 우리도 삶을 살면서 내가 정말 너무 좋아하고 내가 진짜 즐기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중심에 놓고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이런 걸 좀 상상을 해보게 된다고 할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글쓰기를 통해서 알게 된 어떤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스티븐 킹이 그 담담히 이제 펼쳐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혹하는 글쓰기다.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작가의 그 연대기처럼 구성이 돼 있으니까 네네. 자기가 어떻게 처음 글을 쓰기 시작했으며 또 지금까지 어떻게 글을 써 나가고 있는가를 그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 속에서 좀 빠져나온다면 한 인간의 어떤 전체적인 삶을 쳐다보는 그런 효과도 생기게 되네요. 네. 그리고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이런 건 미저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글은 안 봐도 영화 같은 건 알잖아요. 네. 그 미저리의 탄생 뒷이야기 같은 것들이 너무 나오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네. 네. 이런 그 이야기가 정말 지금 다리가 부러졌잖아요. 작가가 다리가 부러져서 다리가 부러진 작가는 어떤 일을 겪게 될까 하는 그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작품들이니까. 네. 그런 식으로 연결되니까 그것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렇군요. 이 책의 앞부분은 이제 이력서라는 제목을 달고 100페이지에 걸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티븐 킹의 그 소설 바깥의 이야기들, 자신의 어린 시절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를 겪었는지,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이 대목을 읽게 되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소설을 쓸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반대예요. 그래요? 오히려 사실 이거 따져보면 소설가로서의 어떤 성취를 빼면은 좀 평범한 삶, 어렸을 맞아요. 때 뭐 다쳤던 거, 병원 갔던 거 그런 얘기인데 그거를 이렇게 되게 극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타고난 소설가구나. 생각해보면 별 얘기도 아닌데. 네. 맞아요. 누구나 병원 가서 그렇게 진단받고 뭐 아픈 적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극적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그 마르그리트 듀라스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베트남에 살았던 경험이 자기가 이제 계속 그 책을 소설을 써낸 데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거든요. 네. 그런 경험을 갖고 있으면 작가로서 좀 부럽다 싶은데 스티븐 킹은 사실 그런 식의 어떤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굴곡이 심했다거나 뭐 이런 건 아닙니까? 네,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다거나 굴곡이 심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말씀하셨던 대로 별거 아닌 데서 대단히 이제 놀라운 착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캐리를 이제 어떻게 쓰게 됐는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캐리는 고등학교에서 관리인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던 시절 얘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여학생 샤워실을 청소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학생 샤워실 이렇게 생겼구나 막 이러면서 거기서 이를테면 생리대를 이렇게 놓고 있는 이제 기계나 이런 것들을 구경을 했는데 그 경험에서 출발해서 이게 굉장히 단순한 경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누구나 할 만한 경험인데 여기에서 출발해서 캐리라고 하는 걸작을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고등학교 때 왕따가 되는 한 여고생이 이제 초능력을 통해서 복수를 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를 담게 되는 건데 그 이야기 굉장히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마르가리트 듀라스는 이제 자신의 자전적 그 소설들이 많다. 그것은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아주 남과 다른 아주 독특한 인생의 어떤 경험들을 소설 속에다가 이제 문장으로 녹여냈다라고 본다라면 스티븐 킹은 남들과 특별히 다를 것 없는 삶이었는데 그 삶에서 자신의 상상력을 통한 그러니까 끊임없이 아주 면밀한 관찰과 그 관찰을 통한 어떤 그 상상을 통한 작품들로서 자신의 이제 작품 세계를 구상해 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스티븐 킹의 소설 자체를 보면 사실 굉장히 뭐 초능력 같은 것도 나오지만 일상적인 사건들에서 공포와 스릴을 찾아내는 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는 정말 생활 밀착형 여기서 그런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진 게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캐리는 사실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말하자면 우리가 겪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또 기억을 또 되짚어 보면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겪었던 어떤 따돌림의 문제 또 그런 어떤 실질적인 그 고통 속에서 그것을 마치 그 초능력자의 어떤 복수극처럼 제 후반부를 장식하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스티븐 킹의 소설 거의 대부분 영화화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이야기꾼이기 때문에 재미있는 서사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캐릭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되게 원하는 게 아닌가. 이게 흡입력이 정말 대단하거든요. 이 사람의 소설이. 그래서 독자들을 자신의 이야기 속으로 깊이 끌어들이는 능력이 있지 않나.
라고 저는 상상해 볼 따름입니다. 사실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실 다 읽은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약간 캐릭터 중심이잖아요. 상황 중심. 이러다 보니까 뭐 영화에 좀 맞기도 하고요. 처음부터 영상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영상 문법으로 옮기기에도 좀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 정유정 작가가 있다면 미국에는 스티븐 킹이 있습니다. 김태훈의 프리웨이.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KBS 2라디오 김태현의 프리웨이. 오늘 북구북구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 이시안 씨, 박사 씨와 함께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혹하는 글쓰기, 글 쓰는 방법들을 군데군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좀 기대를 하고 봤거든요. 처음에 이 책을 샀을 때는 이 책 한 권만 읽으면 나도 스티븐 킹처럼 글을 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읽었는데 읽고 나니까 나는 스티븐 킹처럼은 절대로 못 되겠구나.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셨군요. 죽어도 스티븐 킹처럼 될 수는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티븐 킹의 글쓰기 방법 중에서 인상적이었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주제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한번 다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잘 잡아서 다시 이제 수정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제를 놓고 거기 얽매이지 마라. 네. 처음부터 주제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든 드러내야지 하지 않고 그냥 스토리를 따라 상황과 이런 걸 따라가다가 다 완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제를 잡아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우선이다. 네. 메시지는 그 다음이다. 라고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나 하는 또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아주 굉장히 실질적인 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글 쓰는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래서 글 쓰는 장소는 좀 허름해도 좋은데 거기에 정말 필요한 게 딱 하나 있다. 그것은 문이다. 이 문을 닫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네.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문을 닫을 필요가 있다. 네.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 세대에 글 쓰는 사람들만큼 이 문 닫기가 어렵잖아요. 이를테면 모두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앉은 자리에서 잠깐만 인터넷 한번 보고 올까 하면 바로 그렇죠. 대문이 열리 대문. 2시간, 3시간 막 이렇게 나가잖아요. 전 세계를 향해서 대문이 열리니까. 이 단어 하나만 확인하고 올까? 나 이러고 딱 단어 확인하러 갔다가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 스티븐 킹 같은 경우는 그 대형 트레일러에서 살 때 거기 세탁실에 무릎 위에 그 어린이용 책상, 그러니까 판이 있고 이제 밑에 쿠션이 있는 어린이용 네. 책상을 놓고 그 부인의 그 타자기로 네. 글을 썼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는 문이 있었던 거죠. 좀 허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뭐 캐리나 세일러스 롯이나 이런 굉장히 이제 그 좋은 작품들을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필요하다. 알겠다. 그런데 과연 닫을 수 있을까? 내가 인터넷까지 끊고 쓸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 이 생각을 좀 했죠. 우리는 문을 닫기는커녕 아예 커피숍에 가서 쓰잖아요. 그렇죠. 문 나가서 쓰죠. 문을 나가서 전 세계인과 교류하면서 쓰죠. 우리가 결국 스티븐 킹이 못 되는 데는 문이 너무 많이 열려 있어서 이건 결국 이제 집중에 대한 문제. 글을 쓸 때는 온전히 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너무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키긴 너무 어려운. 너무 어려워요. 그런 이야기. 결국은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스티븐 킹이 어떤 특별한 비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다 알고 있지 않은가. 단지 나는 그것을 해냈고 당신은 그것을 지금 헤매고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한 그 대목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건 마치 다이어트를 어떻게 성공하셨어요? 그러면 뭐 좀 덜 먹고 운동하죠. 1시간씩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제가 한 번은 트레이너한테 한번 물어본 적 있어요. 좀 이렇게 살 좀 쉽게 빼고 몸 좀 빨리 좀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을까? 하고 했더니 그 트레이너가 저 좀 알려주세요. 제가 20년째 운동하고 있는데 형님 저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스티븐 킹이 또 하는 얘기가 있죠. 잘 쓰기 위해서는 많이 읽고 많이 써라. 이 얘기도 정말 100만 명이 하는 얘기지만 참 지키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정말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서 서울대 간 친구들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서. 자, 그런데 실질적인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스티븐 킹이 이제 글을 쓸 때 부사를 쓰지 마라. 지옥으로 가는 길은 수많은 부사들로 뒤덮여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이거 사실 이제 스티븐 킹의 이야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대학원에서 그 문창과를 나왔으니까 이제 그 글쓰기 대가들에게 이제 여쭤보면 꼭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부사 쓰지 말고 형용사 최소한으로 줄이고 접속사 없애고 지시대명사 쓰지 않고 주어도 없으면 좋고 나중에 뭐가 남나요? 그러면 남길 것 없이 다 줄이고 나면 결국 글이 남는다. 글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네. 많이 듣죠. 이 대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도 이제 프로로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니까. 저도 이 말에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스티븐 킹 자체도 여기서 보여주잖아요. 그것이 안 된 글쓰기와 그리고 자기 첨삭이 된 그 뺀 걸 보여주니까 확실히 여기서도 금방 차이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말하자면 수식을 좀 빼고 간결하게 메시지 집중해라 이런 얘기인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잘이 아니라 안 돼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는 좀 이렇게 너무 간단한 문장이 나오니까 이렇게 쓰면 독자들이 얕보는 거 아니야? 이 사람 너무 아는 게 없어라고 얕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꾸 뭔가 알리고 싶어서 그런 게 첫 번째고요. 사실 문장이 1단계에 들어가면 과시적 문장 쓰게 네,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얼마나 글을 잘 쓰는지 세상에게 보여주고야 말겠어 막 이러면서 쓰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나를 얕보는 게 아니라 내가 독자들을 얕봐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써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는 제가 못 가봤어요. 독자를 얕보기는 쉽지 않죠. 독자들. 그렇긴 한데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저 생각해보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아마 이렇게 독자를 얕봐서라기보다 나한테 자신이 없어서일 가능성도 높은데 이 말을 독자한테 알아들 수 있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의구심을 갖다 보니까 계속 이제 뭔가 첨언을 하게 되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첨언을 하게 되는 경험이 있다. 저도 사실은 대학원에 처음 가서 썼던 그 습작에 선생님이 해주셨던 이야기는 그 이야기였어요. 요새는 이렇게 안 씁니다.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어요. 김 선생 요새는 이렇게 안 쓰죠. 그래서 갑자기 옛날 사람 되셨네요. 2년 동안 정말 더군다나 선생님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2년 동안 정말 혹독하게 지옥문이 열렸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생각이 나는군요. 자, 근데 이 스티븐 킹이 전한 작법 중에 제가 가장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분이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특별히 질문으로 뽑았는데 플롯을 신경 쓰지 마라. 직관에 의존해라. 사실은 이제 글이라는 것도 하나의 구조물이기 때문에 네. 이 벽돌을 쌓아서 건축물을 만들어내듯이 사실 이제 그 문장을 만드는 사람들은 자신들 이제 건축 설계사에다 이제 비유하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문장이라는 게 하나의 거대한 건축물이다. 그럼 당연히 플롯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앞문장이 뒷문장과 어떻게 연결지어서 끌려 나오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분명한 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직관으로 써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라. 우리가 흔히 잘못 이해하면 뭐 그렇게 이제 떠올릴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매우 동의해요. 저도 그래요? 매우 동의합니다. 네. 저희 오늘 굉장히 의견 일치를 많이 보네요. 저만 이상해? 처음으로 저한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를 처음으로 안 하신 날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저는 진짜 왜냐하면 직관까지는 너무 천재 같으니까 그런 건 모르겠고요. 글을 쓸 때 하고 싶은 얘기가 넘쳐날 때 쓰면은 진짜 되게 빨리 쓸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번에 책이 또 나옵니다. 얼마 전에 지식편점 2가 나왔는데 지금 3개월 만에 메타버스에 대한 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써라고 하는데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넘쳐나다 보니까 이게 빨리 써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는 일단 쫙 써놓고요. 일단 초고를 한번 써놓고 그다음에 다듬으면서 말씀하신 논리적 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쓸 수 있는 한은 다 써놓고. 네, 저는 제가 원래부터 글을 되게 빨리 쓰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 작년에는 어떤 책을 계약을 했었는데 그게 3년 동안 안 써지는 책이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도 안 나와요. 꽤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원래 글을 빨리 쓰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을 때 글을 썼기 때문에 빨리 써졌고요. 그 책 같은 경우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럴 수 있네요.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떤 구성이라든지 플롯에 얽매이지 말고 빨리 써서 내라. 그리고 그걸 후에 이제 교정을 하면서 수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틀을 잡는 것이 맞다. 생각하면 그래요. 제가 무슨 세익스피어나 무슨 어네스트 해밍웨이도 아니고 제가 뭐라고 처음부터 설계도를 다 그려놓고 거기다
아니 근데 정말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보통 이제 뭐 그 소설을 써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좀 동의를 하겠지만 글을 쓰다 보면 글 속에서 이제 상황을 이제 만들어주면 글 속에서 주인공들이 알아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게 있어요. 네. 그래서 아니, 정말 나는 이런 결론으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쓰기 시작했는데 쓰다 보면 이 등장 인물들이 원하는 결론으로 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상상도 못했던 어떤 지점으로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스티븐 킹이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 글 쓰는 것을 이제 집에 이제 비교를 하셨는데 스티븐 킹은 그 화석을 발굴하는 것에 비교를 합니다. 네. 그렇죠. 이미 완성이 돼 있다는 거죠. 이야기는 저기 어딘가 떠돌고 있다.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이를테면 정말 이를테면 곡괭이나 삽이나 심지어는 칫솔까지 동원해서 섬세하게 파내는 작업. 이것이 바로 글을 쓰는 것이다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하거든요.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그런 경우에 플롯을 이미 짜놓으면 사실은 좀 자기적으로 끌고 갈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스티븐 킹은 그것을 이를테면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파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거는 기존에 이제 숨겨져 있던 이야기를 좀 부수거나 좀 이를테면 정말 이렇게 형태를 이렇게 왜곡시키는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이제 대본을 쓰게 된, 제 고등학교 이후에 처음으로 대본을 한번 써보게 됐는데요. 네. 길지도 않은 대본인데, 그리고 저는 어떻게 쓸지도 머릿속에 다 있는 상태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등장인물이 너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성격이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내가 생각했던 거는 완전히 다르게. 네. 그래서 진짜 이 상황을 만들어주면 그러면 알아서 이제 나오는구나. 거기에 좀 약간 제가 스스로 경험을 하는 게 있어서 저는 좀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이게 대가들끼리는 통하는 것 같아요. 그 박찬욱 감독한테 제가 그 인터뷰를 한번 할 때 감독님은 그 작품 구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아주 평범한 인물 둘, 셋을 세워놓고 딜레머적 상황,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 곤란한 상황을 하나 만든대요. 그러니까 이제 박찬욱 감독의 작품 중에 이제 복수는 나의 것 이런 거 보면 송강호 씨가 연기하는 그 캐릭터나 신하균 씨가 연기하는 거 또 배두나 씨가 연기하는 캐릭터들이 다 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아이를 유기하고 그 아이가 죽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캐릭터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박쥐 같은 영화 보면 신부님인데 드라큘라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부님이 드라큘라가 되면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어떤 딜레마적 상황에다가 캐릭터를 집어넣고 그냥 쳐다본대요. 이 캐릭터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어떤 생각을 할까, 어떤 말을 할까, 그걸 지켜보는 과정, 그게 자신의 작품이다. 전 사실 그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스티븐 킹 역시도 바로 그러한 상황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선 짜여진 틀이 아니라 직관에 의한 글쓰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네. 근데 정말로 상황을 아주 잘 만들어 놓으면 그 이야기 자체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완성도 있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뭐 자동기술법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완성도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제 스티븐 킹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캐릭터들의 이입이 되면서 이해가 되잖아요. 각 그렇죠. 캐릭터들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군요. 제 캐릭터들이 왜 이렇게 딱딱했는지 어떤 분이 그 읽어보시고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네 캐릭터에 왜 관절이 없냐? 라고 I want it, I need it, I'm desperate for it. Okay, let's do it. 김태훈의 Freeway. 빌보드 키드의 아침 선택, 김태훈의 프리웨이. 오늘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 북튜버 이시안 씨와 함께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 북구북구에서 만나보고 있습니다. 자, 내용도 내용이지만 특히나 이 책을 읽어나가면서 인상적이었던 건 이 스티븐 킹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위트가 넘치면서 또 그 순간순간에 뭐라고 할까요? 그 반짝반짝거리는 그 문장의 어떤 재능,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두 분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저는 여기 진짜 재밌는 문장들이 많잖아요. 네. 뭐 뼈 때리는 문장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반전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사실 머릿말 셋에 여기 지금 새로 나온 판에 머릿말 1, 2, 3 해서 있더라고요. 머릿말 셋에 나오는 표현이 최근 들어온 가장 좀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편집자는 언제나 옳다. 그러나 편집자의 충고를 모두 받아들이는 작가는 아무도 없다.
최근에 그 메타버스 시대 책 때문에 편집자랑 좀 툭탁툭탁 했는데 네. 결국에는 이렇게 좀 그래 양보를 하는 건 하는 건데 또 제가 고집 부리는 건 부리잖아요. 네,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네. 스티븐 킹 같은 작가도 결국 편집자랑 이런 부분이 있구나. 천하의 스티븐 킹한테 편집자가 와서 선생님 그분은 좀 지루한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보통 간이 세지 않고서는 하기 힘든 일이네. 그런데 스티븐 킹도 자존심은 상하는데 예전에 그 복만대 감독이 나왔던 영화에서 그 조 감독이 이렇게 얘기해요. 감독님, 저 이 장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보면 어떨까요? 근데 그 장면을 그렇게 찍는 게 맞거든요. 근데 복만대 감독이 뭐라고 그러냐면 싫어, 네 작품 그렇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와 편집자의 관계라는 건 천하의 스티븐 킹도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저도 정말 이건 정말 키득키득 웃으면서 읽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글쓰기 책이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네. 정말 한 페이지 적어도 2번 이상 웃게 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한테 좀 와닿았던 부분은 이거였어요. 형편없는 작가가 제법 괜찮은 작가로 변하기란 불가능하고 또 훌륭한 작가가 위대한 작가로 탈바꿈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스스로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고 시의적절한 도움을 받는다면 그저 괜찮은 정도였던 작가도 훌륭한 작가로 거듭날 수 있다. 이게 되게 마음의 위로를 받으셨군요. 아니요. 저는 이게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준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야, 이게 한 문장 안에서 이렇게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주기가 쉽지 않은데 이 사람이 참 정말 말 그대로 발골장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읽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짧은 문장 안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주 가볍게 써나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그 가벼운 문장을 읽고 난 뒤에 그 문장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혹은 내가 살아가는 오늘은 어떠하지? 라는 질문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과연 일반인들이 스티븐 킹이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써내려갈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건 그거예요. 스티븐 킹이 이 사람 타고났으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 여기서 자기가 편집자, 그러니까 좀 무명이었을 때 편집자라든가 에이전트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답장을 받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냈는데 굉장히 높은 확률로 답장이 왔대요. 그 장점이 뭐냐면 굉장히 쓰기 쉽게 읽기 쉬운 글쓰기를 했다. 근데 그 글쓰기를 위해서 4번 고쳐 쓰고 2번 다시 보고 사실은 그래가지고 읽기에는 한 번에 읽히지만 사실은 여기 엄청난 정성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옛날에 파스칼이라는 작가 그런 얘기 했다잖아요. 긴 편지를 친구에게 보낸 뒤에 추신 편지가 길어져서 미안하네. 시간이 별로 없었다네. 네. 라고 했던 아주 유명한 문장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읽다 보면 재밌긴 한데 점점 더 좌절감에 휩싸이게 되는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 자, 오늘 한 줄 추천사 짧게 마무리 좀 해주시죠. 인생에 자기 책 한번 써보겠다 그런 버킷리스트 가지신 분이라면 미저리는 안 읽어도 좋은데 유혹하는 글쓰기는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미저리 정말 재밌습니다. 스티븐 킹이랑 미저리 읽기를 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는 오늘 하려고 했던 얘기를 앞에 다 나왔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정리한 의미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스티븐 킹 같은 작가가 되고 싶다면 읽어보시길. 하지만 내가 스티븐 킹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잔뜩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 이 실전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한두 개의 교훈을 건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아주 강력합니다. 네. 그렇군요. 스티븐 킹이 그 플롯보다는 영감을 믿어라, 직관을 쫓아가라라고 했던 것처럼 이 책을 읽으면 우리가 스티븐 킹처럼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또 다른 내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런 영감을 제공하는 책, 스티븐 킹의 유혹하는 글쓰기 오늘 북구북구에서 읽어봤습니다. 자, 다음 주 책 흥미롭습니다. 아쿠타카와 유노스케의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바로 그 유명 라쇼몽. 굉장히 짧은 책입니다. 라쇼몽 들어보신 분들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읽어봤다 하는 분들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서점에서 이 짧은 책 사다가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들과 함께 이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북구북구 북튜버 이시안 씨, 북칼럼니스트 박사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감사합니다. 계세요. Freeway.